저는 어려서부터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냈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이 늘 빠듯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작은 아기가 제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순간에 곁에 있어주고 싶었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 버티던 세월이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뒤 생활고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교육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아들만 잘 자라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의지를 다잡았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고된 일상이었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기운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며 눈에 띄게 성적이 올랐어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죠. 주말에 쉼없이 일하면서도 아들에게 필요한 문제집과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저를 꼭 편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믿음의 의지에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집 근처에서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자랑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분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고생 많았네요. 이제 효도받을 날만 남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저는 월세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려 노력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저 자신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올 때도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독립해서 알아서 잘해나가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론 그래도 내 도움이 아직 필요할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쯤이면 제가 모아둔 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등을 조금씩 보태면 충분히 전셋집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점점 살림도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생활에 곧 적응했고 2년쯤 지나 소개받은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이 결혼을 앞두게 되자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마음에 아들의 웨딩 사진을 같이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웨딩 슈트를 입은 모습이 그렇게 듬직할 수 없었어요. 예식장 준비며 손님 맞으며 뭐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바쁘신데 쉬세요. 저는 정말 바빠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의 배려라 여겨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아들 부부가 전셋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모아둔 돈을 이제 써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한편에는 혹시 모를 걱정도 있었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국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레 물어왔습니다. 너무 큰 돈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제가 가진 재산이 전부인 것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큰 맘을 먹고 무려 15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를 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 돈은 제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조금 일으켜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집을 마련하고 등기 문제 등을 마무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잔잔한 두근거림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제는 정말 편안히 지낼 수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새 집 열쇠를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열쇠를 받은 아들은 딱히 환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특별히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그럴 거야. 마음속으로야 얼마나 기쁘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삿짐을 옮기는 현장에 가려고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실 테니 집에서 쉬세요. 처음에는 저를 배려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돌아서고 나니 섭섭한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사하는 날이면 보통 부모님도 다 같이 돕고 첫날에는 식사도 함께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래도 아들 부부가 힘들지 않게끔 제가 좀 물러나는 것도 괜찮겠다 여겼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아들이 신경 쓰여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정말로 바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 문자나 카톡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려울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적응하느라 신경 쓸 일이 많겠지? 내가 너무 조급한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어요.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았고 제가 가볼까 하면 다음에 보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며칠 뒤에서야 확인 늦어서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요. 라는 답장이 한두 줄 정도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들 부부를 믿었어요. 일이 바쁜가 보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다정하게 연락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망감이 반복되다 보니 가슴 한편이 점점 시리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혹시나 제가 괜한 간섭처럼 보였을까, 제 잘못은 없을까 돌아봤습니다. 너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웠나? 아니면 아직 결혼 초기라 서로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렇게 저 자신을 탓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는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장을 보다가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평소에 좀처럼 보기 힘들었으니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웃으며 다가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카트를 돌려 서둘러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렇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에 우연히 아들의 친구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했어.
그분은 망설이듯 제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친구 어머니 말에 따르면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은 사줬지만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댁에서 해준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맨날 간섭하려 해요. 친정 엄마 같았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저는 깜짝 놀라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간섭했지? 방문도 허락 없이 한 적이 없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너무 황당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며느리를 본 장면과 아들 친구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 한마디로 평가절하된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하다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다 당연한 건가? 그 생각에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지인들과 수다를 떨다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가 사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했다는 겁니다. 이웃들은 새댁이 집안을 어찌나 호사스럽게 꾸몄는지 완전히 인테리어 쇼룸 같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시댁은 집만 사주고 인테리어도 안 해줬어요. 집을 사주지를 말던가. 그 얘기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모자란 걸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제게 화를 내라고 했습니다. 너가 너무 호구처럼 굴어서 그런 거야.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면 몰라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제라도 따끔히 말해야 해. 하지만 저는 차마 큰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왜 그랬냐고 아들에게 직접 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지 그저 제 자신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저는 동네 부동산에 들를 일이 생겼어요. 원래 살던 제 월세집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상의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혹시 아드님이 지금 사시는 집을 내놓으신 거 알고 계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중개인에 따르면 아들 부부가 이미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어요. 가격은 제가 구매했을 당시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명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저는 그제야 서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처음에 집을 마련할 때 증여 형태로 바로 넘기지 않고 일단 제 명의로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서둘러 명의를 바꾸자고 하긴 했었지만 저는 은행 대출 문제도 있고 복잡한 절차도 있어서 잠시 미뤄뒀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살 수 있도록 사용권 형태로만 양도해 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어차피 내 아들인데 서류 문제야 차차 하면 되지 하는 가벼운 생각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나오면서 아들 부부가 저를 멀리했던 진짜 이유를 깨달았어요. 아, 명의를 완전히 넘기지 않으니 팔 때 걸림돌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일부러 피했구나. 그 현실을 마주한 순간 제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말투, 그리고 제가 한평생 애써 모은 돈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결국 돈 문제였나? 아들과 며느리는 나의 희생을 당연히 여긴 걸까? 그 생각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참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이러고만 있을 순 없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내 인생을 이렇게 허망하게 마무리할 수 없지? 처음으로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돈과 재산 문제로 아들과 갈등하고 싶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상처받으며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과 등기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이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어머님 명의으로 아드님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죠. 저는 그 말을 듣자 안도감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아, 이제 정말 얘 선택에 달린 거구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 집으로 돌아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대출금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남은 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오래전부터 마음 한편에 품고 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독거노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면 어떨까? 저는 혼자가 된 이후 가난과 외로움을 동시에 겪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자식에게 버림받았거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노년을 홀로 맞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유가 없으니 도울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비록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그 아들로부터 받은 건 배신뿐이라면 차라리 이 돈을 정말 절실한 분들과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한 번에 큰 돈을 기부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원망과 미련만 가득 채워놓는 것보다는 이 돈으로 누군가를 보살피고 도울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이 서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을 다시 찾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한 삶도 살아봐야지. 저는 그 길로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다시 연락해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아직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태도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슬프지만 이걸 계기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삶도 소중하게 가꿔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많은 희생이 자식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들이 아직 이를 깨닫지 못했을 뿐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오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저를 앞으로 더 당당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뒤로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얼마든지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안도감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막상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려니 아들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릿해졌어요. 평생 바라보고 키워온 내 자식인데 이렇게 등 돌린 채 법적 분쟁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나는 오로지 아들만 위하며 살았어. 이제 그 대가가 고작 배신이라면 다시금 내 자신을 돌봐야 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 사실이 참 쓰라렸지만 그럼에도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약속했던 상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직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정과 기부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어요. 직원은 놀라면서도 제 뜻을 존중해줬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사나 법률 자문도 연계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전까지 저는 독거노인 복지관 하면 그냥 밥 한 끼 챙겨주고 취미 활동 돕는 곳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실은 재정 문제나 주거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꽤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으며 이렇게 말했더니 직원이 따뜻한 목소리로 화답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서 뿌듯함이 살짝 피어올랐어요. 아들과의 일로 지쳐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오랜만에 행복감이라는 걸 느낀 듯 했거든요. 이게 진정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나 보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액자 속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 후 며칠간 저는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집 소유권을 명확히 제 쪽으로 확정 짓는 절차와 아들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공식 문서를 보내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어머님 뜻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일이라는 건 한 걸음씩 밟아가야 실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아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혹시 내가 정말 이 집을 회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자격마저 없는 행동을 아들이 먼저 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나만의 복수라기보다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찾는 길이기도 하고. 가끔씩 이웃들이 제게 아들 안 보냐고 물어오면 저는 말끝을 흐리곤 했어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속사정을 길게 털어놓기도 싫었지요. 그저 아들이 바쁜가 보다고 대답하며 얼버무렸어요. 이제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제 마음만 더 쓰라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주말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지인이 권유했어요. 나랑 복지관 한번 같이 갈래요? 그냥 집에 틀어박혀 우울해하기보다 미리 가서 봉사활동도 구경해 보라는 뜻이었죠. 저는 망설이다가 따라 나섰어요.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곳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주말인데도 꽤 북적였어요.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방 저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미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진지하게 붓을 잡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묘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언제 이런 취미를 가져본 적이 있나. 지인을 따라 식당 봉사 코너 쪽으로 이동하니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다듬는 일부터 도왔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몇몇 어르신들과 눈이 마주치면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하는 인사를 받았고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봉사가 끝나고 직원이 복지관 내부를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저는 이곳저곳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놀랐습니다. 한편에선 의료 상담과 심리 상담도 진행했고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움 창구도 따로 있더군요. 저는 괜스레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내가 이곳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복지관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복도 벤치에 앉아 계신 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얼굴에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신 분이었지요. 처음엔 어서 와요라고 짧게 인사를 건네셨고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목례를 했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 순간 제 얘기를 하신 줄 알고 흠칫 놀랐어요. 그분도 눈치채셨는지 머쓱하게 웃으셨죠. 미안.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봐. 저는 왠지 모르게 그 한 문장에 울컥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본인이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집이며 땅이며 다 물려주고 결국엔 홀로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면서도 덤덤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원망해봤자 뭐해. 이젠 내 삶을 보살필 시간이 더 소중하지. 그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나도 그분처럼 이 일을 계기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긍정적인 예감이 들었달까요? 물론 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상처를 받았으니 더 이상 후퇴할 곳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고 남은 건 운명에 맡겨야겠지. 이런 다짐이 서서히 굳어져 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에게 집을 돌려받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해 달라고 통보했어요. 서류 작성과 함께 내용 증명도 발송해야 했으니 마음이 꽤 복잡했어요. 이 문서를 보면 아들이 충격받겠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 인생을 더 이상 지키기 힘들어. 그렇게 제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나긴 싸움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사흘 정도 지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받는 아들의 연락이라 저는 괜스레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비워달라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럽고도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전화를 이어가면 또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직접 보겠다며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고 저는 그날 오후 시간을 비워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않았지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저를 향해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표정이 단호하다는 걸 감지했는지 금세 울먹이는 목소리로 잘못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다가 그간 제가 느낀 상처를 하나하나 꺼내놓았어요. 내가 언제 너희 집에 허락 없이 갔니?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며.
그 덕분에 내가 마치 간섭쟁이처럼 소문이 나서 얼마나 기분이 별로였는지 알아?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면 말을 했어야지. 왜 내 등을 떠밀듯이 명의를 바꾸라고 재촉했는지. 이제야 다 알겠어. 처음부터 집을 팔 생각이었니?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생활이 빠듯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도 받고 가끔은 팔아야 되나 고민도 했던 거지요. 그러나 제 귀엔 그 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모든 사실을 알 만큼 알아버렸고 아들이 미리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데 더 실망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인테리어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것도 제가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이 그래도 라는 말에서 이미 변명이 느껴져서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하자. 너희가 날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지요. 어머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컸어요. 마음 한편에선 의심이 스쳤거든요.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집을 뺏길까봐 겁이 나서 우는 걸까? 그래서 저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어요. 너가 평생 갖고 싶어 했던 이 집, 정말 너 것이 될 뻔했는데 너무 서둘렀구나.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자연스럽게 너 소유로 해줄 생각도 있었어. 아들은 제 말에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일순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젠 남은 미련조차 다 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이 처음부터 천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욕심이 생기고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사람이 달라진 거겠지요. 그걸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말했어요. 용서는 하마. 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이제 내 명의로 명확히 돌려놓을 테니 한 달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 준비하도록 해라.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안 벌일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홀로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오늘부로 그 모든 게 끝났네. 울음도 나지 않았고 그냥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래도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을 찾는 게 맞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 상황을 전했더니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되길 바랐고 변호사는 아들이 억지로 버티지 않는 이상 문제될 건 없다고 했지요. 이젠 그저 시일이 걸릴 뿐이라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믿겠다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던 일들을 착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기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집을 처분할지도 결정해야 했어요. 아들 부부가 빠져나가면 그 집을 어떻게 쓸지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냥 부동산에 다시 내놓을까? 아니면 복지관 쪽에 빌려줘서 돌봄 시설로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라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나름 설레기도 했어요. 가슴에 무거운 짐이 하나씩 덜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동안 밤이 되면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아들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거든요. 이러면 뭐 하나. 이미 결정 내려놓고 자꾸 괴로워하지 말자. 일부러라도 복지관 봉사활동을 더 찾아다녔어요. 무거운 마음을 다른 곳에 집중시키려고 한 거죠.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잘한 일이라도 함께 돕고 나면 한층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기묘하게도 점점 제 안에서 후회라는 감정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에게 너무 가혹했나?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데. 이런 생각들이 부딪히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 선택이 틀리진 않았다는 결론에 닿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도 느꼈고요. 집을 되찾는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아들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았고 결국 한 달 안에 짐을 뺐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잘 가거라. 너도 인생 공부를 했다 생각해라. 드디어 제가 완전히 되찾은 그 아파트를 어떻게 쓸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일단 임대 놓기로 결정했어요. 실거주를 하기엔 너무 넓고 막상 제가 거기 들어가 살 마음은 안 생기더군요. 게다가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복지관에 기부할 자금도 필요했으니 임대 수입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 세입자를 받았는데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복지관 기부 건도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사실 처음엔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하지만 복지관 측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용처에 대해 설명해 주니 마음을 놓고 기부 서류에 사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쓰인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지. 그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어요. 기부가 마무리된 뒤 복지관에서 저를 볼 때마다 기부 천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차차 익숙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불리게 될 줄이야.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뿐 아니라 저는 복지관에서 미술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수업을 지켜보며 나도 저렇게 붓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캔버스 앞에 서는 것조차 어색했는데 선생님과 다른 어르신들이 친절히 가르쳐 주셔서 금세 재밌게 익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은 커녕 제대로 된 취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늦게나마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림에 빠져들다 보니 어느새 작품 몇 점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막연히 낙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칭찬을 해줘서 깜짝 놀랐지요. 의외로 색감이 좋으시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관 행사 때 작은 전시 코너에 제 그림 몇 점을 내걸 기회도 생겼고요. 제가 그 전시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동네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와, 우리도 몰랐던 재주가 있었네. 그 장면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제 일상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집안일을 하고 복지관으로 가는 날이면 봉사활동이나 미술 수업에 참여하죠. 집에 돌아오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거나 가볍게 시장 구경을 나가기도 해요. 젊은 시절엔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조금 여유롭게 제 삶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 부부는 몇 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어느 날은 호기심에 받았지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예전 같으면 밥은 먹고 다니니? 하고 안부를 물었을 텐데 이제는 저도 별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게 지낸다. 너도 잘 지내고.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괜찮다. 지금이라도 너가 깨달았다면 됐어. 난 너를 위해 사는 인생을 끝냈으니 이제 내 삶을 살 거다. 아들도 더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물론 그렇게 선을 긋는 일이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아들의 눈치를 보며 모든 걸 내주고 나를 소모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50, 60을 넘어 70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뒤늦게나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직접 스스로를 지켜야만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래도 마음속 한편에는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감정이 끊어진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거나 그 애정을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바꾸지 않기로 했어요. 이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너도 나도 이 사건을 계기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아들이 연락해 오면 적당히 안부를 물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일상을 즐기면 그뿐이었죠. 그런 태도로 조금씩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예전의 상처가 옅어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미술뿐 아니라 노인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강연도 종종 듣곤 해요.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르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배우다 보면 옛날에 저 같은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르죠. 언제까지나 우울해하고 있을 순 없잖아. 나처럼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그나마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아들 부부가 제게 한 행동은 분명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아들에게만 매달려 내가 너 위해 뭘 해줄까 하며 허덕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도 곁에 있어요. 미술 전시가 끝난 날 저녁 동네 친구들과 함께 조촐한 뒤풀이 자리를 가졌어요. 꽃집을 하는 친구가 예쁜 꽃다발을 가져왔고 또 다른 친구가 홈메이드 쿠키를 선물해 줬지요. 저는 그 자리가 무척 행복했어요. 아들이 주지 못한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친구들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우면서도 고마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정말 많이 변했네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전에는 이런 늦은 시간에 돌아오면 아들 저녁 챙겨야 하는 걱정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의무감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제 자신에게 투자하고 저를 돌볼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기분이에요. 아들의 연락은 여전히 가끔씩 오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을 졸이지 않아요. 혹시나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또 뭘 해줘야 하나? 같은 고민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세월을 이제는 깨끗이 접고 제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상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 집 착오로 아들 부부와 틀어지긴 했지만 그걸 계기로 저는 제 삶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며 아침부터 복지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뒤로 저는 의외로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처음엔 설거지나 식사 배식 등 간단한 일만 도왔지만 점점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노인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작은 모임에 초대되었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직원이 권유할 때만 해도 저는 망설였지만 그래도 혹시나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모임 장소는 복지관 한쪽 작은 강의실이었어요. 둥글게 놓인 의자들에 이미 여러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들어갔는데 다들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셨지요. 막상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편해졌고 제가 겪은 일을 솔직히 나눌 수도 있겠다는 용기가 조금씩 생겼어요. 모임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사회자가 먼저 공통 주제를 던지고 각자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시기였지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나니 결국 제 명의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갑자기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집을 통째로 날릴 위기에 처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미 크게 다친 마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들을 들으며 제 상처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저만 특별히 운 나쁘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던 거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인데 결국 되돌아오는 건 배신감이라니.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심정을 맛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오래도록 아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집을 사줄 정도로 모든 걸 다 줬는데 결국엔 제게서 집을 팔아버리려 했죠. 말끝이 떨렸지만 주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셔서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결심, 즉 집을 되찾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재산을 쓰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다들 놀라면서도 응원해 주셨지요.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결국 자기 삶을 되찾으셨네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어르신은 제 결정을 듣고 잔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미 명의를 다 넘겨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새벽마다 빌딩 청소를 하며 겨우 방 한 칸 얻어 지내고 있죠. 그분의 이야기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만약 아들에게 명의를 곧바로 이전했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었거든요. 모임이 끝난 뒤 몇몇 분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법률 상담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어떻게 찾았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중 한 분은 당장이라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자식이 매달 돈을 빌려달라고 조르는데 자꾸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 고민하던 중이었대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층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그냥 흘려버리는 대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있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저는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다른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씩 돕기 시작했어요. 직접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 전달해 드릴 수는 있었거든요. 종종 변호사 사무실에서 얻은 전단지나 법률보호센터 안내 책자를 가져가서 나눠드렸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 안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결국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함께 나누면 그 아픔도 조금씩 옅어질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동시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그렇게 매주 모임에 나가며 더 많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누구는 자식에게 사기를 당해 집을 잃었고, 누구는 자식의 배우자와 충돌하다 결국 연을 끊었으며, 또 다른 이는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은둔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했지요. 저는 그 현실을 직접 들으며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가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 함께 모여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러한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한 어르신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자네가 일러준 대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봤더니 생각보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다고 하더군. 정말 고맙네. 그분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쩌면 그분은 꽤 오래 혼자 고민하셨을 텐데 작은 정보 하나로 길이 열린 셈이었지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쩌면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몰랐겠지. 하지만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자산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뜻밖의 만남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지요. 그동안 저는 혼자만의 상처라고 여겼는데 세상엔 저와 비슷한 아픔을 지닌 분이 너무나 많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노인 권익보호 모임에 참석한 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났지요. 그 사이에 제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젠 미술 수업을 넘어 제가 직접 미술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색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칠해보세요. 각종 행사 때마다 그분들과 함께 그림을 전시하고 소소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복지관에 기부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림 한 장 팔릴까 말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깜짝 놀랐지요. 다른 어르신들 작품도 함께 전시하면서 여러 사람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게다가 노인 권익 보호 강연을 외부로 나가서 진행할 기회도 생겼어요. 복지관 관계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라면서 저에게 강연을 부탁하더군요. 처음엔 내가 언제 남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봤다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주변에서 격려해 주셔서 도전해 보기로 했죠.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말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강연장에 서서 제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청중들이 제 이야기에 집중하는 걸 보면서 용기가 솟더군요. 집 문제로 아들과 갈등했던 과정,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느꼈던 심정, 그리고 복지관과 봉사활동을 통해
제 삶을 다시 찾게 된 경험까지. 사람들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강연이 끝난 뒤 직접 다가와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었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이 될 수도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제게 큰 위로와 보람을 안겨주었죠. 한 번은 한 신문사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더니 제 이야기를 지면에 싣고 싶다고 하셨어요.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해봅시다. 며칠 뒤 기사로 제 사연이 나가자 복지관으로 문의 전화가 꽤 들어왔대요. 그분을 만나서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요. 어르신 모임에 한번 같이 참여해도 되나요? 직원들은 덕분에 복지관을 찾는 분들이 더 늘었다고 기뻐했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서길 잘했구나 하고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들 부부는 그 후로도 가끔씩 문자를 보내곤 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식사라도 해요. 옛날 같으면 당장 답을 해주고 약속을 잡았겠지만 이젠 저도 일정이 꽤 바빠요. 게다가 아들 연락에 일희일비하던 과거의 제가 아니기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나도 바쁜데 기회가 되면 보자꾸나. 너희도 몸 건강히 잘 지내. 그런 식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제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어쩌면 아들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 노력 중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제 입장에선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연을 끊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요.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외면받았던 과거의 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기억을 발판 삼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의 제가 있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스스로도 놀라울 때가 있어요. 겉보기엔 나이 들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속엔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가 생겼다고 자부하고 싶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권익보호 관련 상담을 끝내고 나오는데 마당 벤치에 앉아있던 한 젊은 학생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데 혹시 말씀 나눠볼 수 있을까요? 평소 같으면 당황했겠지만 저는 웃으며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 학생은 노인 복지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전 옛날 같으면 내가 뭘 안다고 하며 손살에 쳤을 텐데 이젠 달라졌지요. 얼마든지요. 내가 아는 선에서야 기꺼이 도와줄 수 있지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의 기억을 조심스레 꺼내며 저는 그 학생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아들과 갈등이 생겼는지, 어떻게 다시 제 삶을 찾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까지요. 학생은 작은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도 때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학생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옛날에는 이런 활동을 할 거라 상상도 못했단다. 그런데 이젠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일이 되었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저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 학생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만날 누군가에게도
제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때론 지난 세월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앞으로의 시간이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남은 시간만큼은 제 행복과 자유를 위해 쓰고 싶어요. 복지관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또래 어르신들에게 법률 정보를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여전히 아들을 전혀 신경 안 쓴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최소한 과거처럼 저를 소비하진 않아요. 그래.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요즘에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거나 가끔은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엔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해봤어요. 그저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겐 자유로운 시간이 있고 제가 쓸 수 있는 일정한 자금도 있습니다. 거창한 해외여행까지는 아니어도 국내 곳곳 아름다운 곳들을 다녀보려 해요. 최근에는 작은 산골 마을을 찾아갔다가 꽤 오래된 흙집에 머물며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광경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저 별들 중 몇몇은 이미 사라진 빛일 텐데 늦게나마 지구의 도달에 아름답게 빛나는 거잖아. 내 인생도 이미 지난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빛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커서 텅 빈 시골 밤 공기 속에서 꽤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더는 슬픔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감정이 언젠가의 나를 만드는 재료였고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행복이라는 건 결국 멀리 있지 않구나. 내가 나를 잃지 않을 때, 내가 내 삶을 직접 꾸려갈 때, 그때 행복해지는 거로구나. 예전에는 자식에게 받은 사랑이나 인정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지만 이젠 알겠어요. 행복은 결국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할 때 자연스레 피어나는 감정이라는 걸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하루하루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하곤 해요. 매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또 조금씩 더 행복해집니다. 앞으로 무엇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잘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제 진심이에요. 이렇게 저는 제 삶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어찌 보면 그 모든 고난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거겠지요. 상처를 받았고 배신을 겪었지만 결국 그 덕분에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용기도 얻었으니까요. 자식을 놓아주고 나를 찾았더니 오히려 인생이 빛나더라. 저는 이 한 줄이 제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결론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품고 살고 싶습니다.